예, 이번 시간은 상속 정려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속을 이야기할 때 정려를 같이 한 이유가 세법에서 상속과 정려를 같은 법 체계 안에 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세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세대 간의 그 부의 이전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발해서의 형평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상속 행위를 어떻게 하면 가혹할 정도로 높은 세금으로서 어떻게 보면 환수하려는 그런 그 정책 의지가 많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속세율이 최고 한계세율이 거의 50%까지 가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의 상속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런 그 정도의 높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계열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몇십 년 동안의 이 패턴을 보면은 이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속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인식을 정책의 변화로서 확연히 나타날 수 있는데요. 199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고 세율이 40%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7년도에 개정이 돼서 99년도까지 45%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50%의 이제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상속세율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 2003년도 말에 상속세제를 완전 포괄주의로 바꿨습니다. 이 완전 포괄주의라는 것이 조금 더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세법이라는 것은 정부가 개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 일종의 침해하는 것이죠. 침해하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정당화 혹은 과도한 침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은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한 포괄주의라 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정부가 상속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이 상속세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세 법률주의라는 기본 원칙,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이런 그 원칙에 조금 반하는 이 정도의 강한 이 세법, 상속에 대한 세법을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시각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요. 이 상속 행위가 과연 그렇게 나쁜 것일까?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게 상속행위라는 것은 그 자체도 이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상속행위가 국가 경제 발전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상속이라는 그런 행위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은 이런 상속을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상속세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속
이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타인에 대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뭐 부자라든지 우리가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재벌가들의 상속 이 행위에 대해서는 쉽게 흥분하고 비판이 쉽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 개개인의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속 행위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가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 잘 사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기 자식 세대에게 뭔가 조금은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모 세대는 더 열심히 살려는 그런 하나의 이 구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상속행위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우리가 이 제도로서 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성이라는 것은 그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자료는 없지만은 제가 스웨덴의 제도를 통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재미있는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이 형평을 많이 강조하는 이런 그 국가지만은 이 세제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공평한,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공평한 이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5년도에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해서 폐지했냐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하나 재미있는 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 상속세가 폐지되는데 2004년에 상속을 하게 되면은 상속세를 엄청나게 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매일 사람들이 사망하는 비율이 다 데이터로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에 사람들이 사망하는 이 비중을 쭉 이렇게 데이터로 남아 있는데요. 재밌는 현상이 스웨덴에서 2004년 12월 31일, 다시 말해서 2004년을 보내는 마지막 두 개의 날짜에 예년에 비해서 각 30년 동안에 쭉 이 자료 축적을 비교해 보니까 사망률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월 초에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생산된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 사망의 시점이 확실하게 나타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2004년 12월 31일 죽으나 2005년 1월 1일에 죽으나 뭐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죽음을 연장하게 되면은 자식들에게 엄청나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가진 것을 좀 더 물려주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을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무작정 강하게 제대로서 차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대한민국 혹은 한 사회를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높은 상속세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성적으로는 시원하죠. 자기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잘난 부모를 가진 사람들이 상속받은 데 대해서 뭐 50% 덤뿍 잘라내고 혹은 뭐 70% 더 올리면 더 좋겠죠. 그러면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한 사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다면은 어쩌면 이 제도가 제대로 된 제도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웨덴은 2005년도에 상속세제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스웨덴이란 국가 어떤 국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복지의 천국입니다. 이런 복지의 천국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고서는 절대 복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웨덴이 이런 복지, 세계에서 전부 부러워하는 이런 복지 제도를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장이 뒷받침된 것입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세금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속세를 폐지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특히 좌파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은 굉장히 반대를 할 것입니다. 좌파적 이념을 가진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스웨덴에서 이런 2005년도에 상속세를 폐지할 때 좌파적 이념을 가진 지식인이나 사람들도 이 제도를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우리가 유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사실 부자가 나름대로 자식한테 이 부를 이전해 줌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불공평성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공평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잘 나가는 기업을 이 상속세제도에 의해서 그 기업이 불안해지고 때로 망하게 되면은 과연 실익이 뭐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상속세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 기업 상속과 연계해서 이 제도가 제대로 된 제도냐, 우리가 이 제도를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성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보면은 가업을 상속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 규모에 있어서 중소기업 이런 기업에 대해서만 주게 되고 그거보다 좀 이래 큰 기업일 경우에는 아직도 상속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이를 차단하려는 그런 이 의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한국에서는 거의 매출액 한 2천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상속에서 면제를 준 거 있지만은 이 이상일 경우, 다시 말해서 대기업을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이런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기업을 우리가 가업 상속할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상속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의 핵심은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영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부모 잘 만나 가지고 아무런 노력 없이 부를 획득하게 되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세대 간의 불공평 문제는 꼭 가업을 상속하는 이 시점에 세금을 매겨야 되냐는 것이죠. 결국 가업이라는 것이 결국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주식을 나름대로 팔아서 자본 이득을 얻었을 때 그때 자본 이득세, 다시 말해서 소득세를 통해서 얼마든지 환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속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이렇게 가혹할 정도의 세금을 부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영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때로는 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면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상속세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속세에 대한 사고는 아직까지도 형평성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입니다. 이제 상속세도 대한민국이 좀 더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 선진국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많은 국가들은 이런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972년도에 아마 캐나다가 제일 첫 국가가 될 것입니다. 상속세제를 폐지한 국가. 그 이후로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제를 경제 성장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폐지하는 국가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1977년도에 오래전에 폐지를 했고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같은 국가도 2004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30년 동안의 그 패턴을 보면은 계속 상속세를 강화하는 이런 것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또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은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적든 크든 관계없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속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합니다. 세대 간의 불공평성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소득세를 보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상속세를 통해서 상속세라는 이 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